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함께해 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면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하루도 트럼프 얘기가 빠지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 취임식에 가려져 있었던 다보스 포럼, 현지 시간으로 24일 마무리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일정입니다. 그런데 이 뒷부분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상연설로 깜짝 등장을 했고요. 여기에서의 발언의 수위가 상당히 좀 강력합니다. 뭐 금리와 관련된 얘기가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을 모았을 텐데, 그 즉각적으로 금리 인하를 요청을 하겠다. 물론 전제 조건은 달려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하면이라고 달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연 우리 증시는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기조연설, 금리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었는데, 임순재 대표님 좀 내용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뭐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다보스 포럼에 나타났죠.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한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지금 시장에서 와닿는 거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기준금리를 즉각적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사우디와 뭐 오펙에다가 이제 유가 인하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겠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이와 덧붙여 이제 가상 이제 화폐와 관련된 그런 얘기도 같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내용의 연장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관세 관련된 입장도 같이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지금 취임 첫날 행정명령 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편적 관세에 대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관세가 조금 더 미뤄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말에 따르면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좀 밀고 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이제 약간 시기적인 그런 뭐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도 같이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전제는 달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된다라는 관점입니다. 뭐 그러기 위해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유가가 안정화를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 이제 유가 안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뭐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대해서, 저금리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아하는 그런 이제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요구는 계속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오늘 지난 밤에도 그런 얘기가 다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를 요구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연준과의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논쟁은 가열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확인한 이후에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현재와 같이 미국 경제가 상당히 호황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재상승할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 인하는 상당 부분 좀 지연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럼프와 파월 의장 간의 이런 뭐 의견 분쟁은 아마 전체적으로 조금 더 금리 시장 내에서는 좀 불안감을 가중시킬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전일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페드워치 상으로는 아마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없지 않을까, 빠르면 한 6월쯤 페드워치 상 데이터 상으로 인하 쪽으로 슬슬 가는 게 한 6월쯤에는 나올 것 같은데, 어찌됐든 상반기 중에는 좀 힘들다라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시각을 트럼프 대통령이 바꿀 수 있을까? 임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도 지난 이제 1기 때도 이제 그때도 이제 뭐 계속 의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내성은 이제 생겼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트럼프가 뭐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버팅길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지금 트럼프 정책 자체가 지금 뭐 관세나 아니면 뭐 세금 인하 뭐 이런 여러 가 나오곤 있지만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이제 불투명한 그런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뭐
전무후무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나올 때까지는 파월 의장이 아마 버틴길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수록 미국 국채금리는 좀 불안한 그런 움직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고요. 이런 국채금리가 불안하게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미국 증시가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지만 그런 상승세가 둔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파월 의장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라는 의견. 하지만 또 파월 의장도 이번에 트럼프를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대응에 내성이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의견도 같이 좀 보태주시는데요. 사실 임기가 2026년 8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기간인데 올 한 해 내내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또 파월과 트럼프의 충돌 좀 계속해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민주 전문가님은 이번에 이 발언 또 금리 어떻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요 며칠 그 선정되는 주제 자체가 뭐 트럼프 많이 선정해 오시더라고요. 네, 뭐 작가님이 그렇게 선정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상 너무 그 집중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 일기 정권 때와 유사한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금리 통화 정책이나 역외 환율에 관한 그 스토리라인은 다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크게 드릴 말씀은 없지만 단지 이제 미국이 세계 최대 경상수지 무역 적자국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편 관세와 그리고 뭐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를 다보스 포럼에서 좀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원래 이렇게 도드라진 행보를 보이기 좋아하는 대통령이고요. 일기 정권 때도 그렇습니다. 뭐 자닛 옐런 재무장관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을 거치면서 일기 정권을 지내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금리 인하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부딪혔었거든요. 연준 의장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중임제를 할 수 있습니다. 중임제 이제 마지막 해고요. 2026년까지 이제 뭐 진행은 되겠지만 트럼프와 이제 제롬 파월 의장의 대결 구도는 계속 진행될 겁니다. 단지 이제 FOMC 연준에서 불편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뭐 보편적 관세, 뭐 보복적 관세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다가 물가 상승 자극 요인이 됩니다. 이 부분이 사실 경제 원론적 관점에서 전혀 맞지 않죠. 이 부분이 이제 연준이 불편한 내용이에요. 하나만 해라. 금리 인하 뭐 일기 정권 때도 트럼프 대통령 매번 요구했었거든요. 금리 인하 할 수 있죠. 물론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분류돼 있고 독립성이 있습니다만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재정 정책으로도 유동성 공급의 형태는 얼마든지 띄울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단지 보편적 관세를 부과하면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는 게 맞느냐라는 퀘스천 마크가 계속 FOMC에서 연준에서 던져왔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화답이 없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와튼 스쿨 출신이에요. 경제 학사 출신이고 생각보다는 엘리트 출신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모르지 않을 터인데 계속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해 간다는 것이 이제 뭐 CPI 기준으로 이제 9.1대부터 지금 물가가 내려와서 뭐 3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뭐 2.9, 3, 3.1 나올 때도 있고. 최근에 나왔던 매크로 변수는 잘 나왔습니다만은 아직 안정권은 아니죠. 연준이 원하는 뭐 평균 물가 제도를 생각해도 2.5 그리고 원래 원하는 목표치가 2.2 정도인데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았는데 이제 보편 관세 그리고 금리나 벌써 요구 불편하단 말이죠. 최근에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불과 저희가 3주 전에 중립금리 인상에 대해서 다뤘었거든요. 단지 이제 뭐 매크로 변수가 좀 좋아지다 보니 연준 위원들 뭐 3월 금리 인하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연준의 입장에서는 점도표를 보더라도 올해 전반기에는 금리 인하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2월, 3월 정도, 4월은 뭐 임시입니다만은 뭐 공식된 건 아닙니다만 거의 4월과 10월은 FOMC가 없기 때문에 걸쳐서 하는 적은 있어요. 뭐 이렇게 꼼수로 10월 31일 이렇게 연준 회의를 진행하는 쪽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지금은 시장에 나와 있는 5월의 금리 인하가 가장 유력하다고 좀 보여지고요. 단지 시장이 안 좋아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계속 반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러면 어떤 형태로 유동성 공급을 해갈 것이냐. 이 방법론에 관해서는 뭐 제 생각이지만 두 가지의 방법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는 지지율 인하로 인한 유동성 공급, 하나는 영내포로 인한 유동성 공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관세부가 그리고 또 이번에 금리 인하와 관련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CPI 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에 다보스에서 얘기한 게 에너지라도 좀 잡겠다. 그래서 사우디와 오펙을 요청을 하면서 유가 인하를 요청을 하면서 하겠다는 보관인 것 같은데요. 물가가 이렇게 되면 불안하지 않을까.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마음대로 진행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과 관련된 발언이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좀 소화가 될 것인가. 간략하게만 의견 들어볼까요, 임 대표님? 일단 금리 인하 관련된 얘기는 있긴 하겠지만 국내에서 보면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금리 인하를 희망을 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라는 건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하 이런 이제 주문을 했다라고 해서 당장 바뀔 가능성은 없고요. 파월 의장이 향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제 그 FOMC 회의에서 관련된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아마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반영될 것 같으세요? 오늘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틀 전 정도에 이제 AI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716조죠. 상당히 좋았는데 전일 안 좋았어요. 미국 본장에서 이미 좋았지만 선반영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단지 어제 주목해 봐야 될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지금 어떤 뷰나 스토리라인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국내 정치 상황이 정리되었을 때 적정 여객환율 봄주가 어디냐 1,430원이다 말씀을 드렸었고 강달러 현상에 대한 기조는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점진적으로 내려올 거다. 결국은 연준의 기조가 바뀐 게 아니고 보편적 관세에 따른 강달러 현상이다. 신흥국 모두 대한민국만이 아니고 모두 다 영향을 받고 있다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제 기준으로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렸어요. 명절 기간에 저는 107불 정도까지 내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은 단기의 어떤 리바운드겠습니다만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단지 이제 그 불편한 부분에 관해서 이제 계속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제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하면 결국 다른 국가들도 금리를 내려라 이런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달러 인덱스의 위상과 점유율을 되찾겠다는 포부인 거예요. 지금 달러 인덱스에서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55%에서 좀 점유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러한 부분의 내용은 결국은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았는데 선제적으로 하지 마라. 이런 의중이 좀 내포돼 있고 이미 다 돌아섰죠. 고금리에 이미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제적으로 벌써 금리 인하를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리 역전차가 많이 발생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도권은 미국이 좀 지어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다른 국가들도 사실 이를 더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오늘 우리 증시가 이것에 대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다. 한 분은 오늘 증시 전반적으로는 좀 괜찮을 거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어서 설 연휴 보내기 전에 결정을 해야 될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워낙에 굵직굵직한 다음 주에 FOMC도 있죠. 테슬라를 비롯한 빅테크 업체들 실적 발표도 있죠. ECB 등등의 이 여러 가지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어서 오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설 연휴 전에 투자 전략, 임 대표님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일단 과거의 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 연휴 전에 매도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연휴가 길어지면 그거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에 대한 이제 우려감이 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요원 같은 경우는 그런 불확실성이 상대적으로 딴 해보다는 조금 적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12시 정도에 이제 그러니까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 관련된 기준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 예측을 하는데, 만약 기준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는 조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 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빅테크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계속 4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실적 추세를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이 여전히 미국 내에서 좋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 자체가 그렇게 밀릴 가능성 크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발표되는 여러 가지 기준금리 관련된 내용 아니면 경제 지표에 관련된 내용들도 그렇게 나쁘게 시장에 미치지 않을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미국 금리가 미국 이제 연준이 FOMC 이후에 이제 어떠한 커멘트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조금 이제 유동적일 가능성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연휴 기간 중에 그렇게 나쁠 얘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은 좀 상당히 좀 많아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해와는 다르게 연휴 기간 내에 뭐 그냥 주식을 들고 현재 있는 비중을 그냥 뭐 들고 가셔도 그렇게 나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러면은 홀딩 하면서 가는 게 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김민우 전문가님은요? 일단 뭐 저는 뭐 기관하고들 이제 외국인들과의 생각은 뭐 다른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좀 대변을 해드리거든요. 단지 이제 뭐 대변을 못하는 섹터도 있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네. 지금 과연 개인 투자자들 계좌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느냐 굉장히 부정적이고요. 그럴 리가 없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거의 뭐 50%, 60% 아마 망가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결국은 이제 신규로 그 접근을 하거나 자금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는 바이앤홀드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러면 이제 바이앤홀드 전략을 할 때 기존에 이제 보유 섹터니까 뭐 낙폭과대에서 샀든지 무엇이든지 그거는 상관은 없는데 기존의 이제 섹터에 관해서 손실 구간이거나 수익 구간인 종목에 관해서는 명절 이후에 또 명절 전에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될 것이냐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선 방산 전선에 관해서 기관 투자자들 계속 지금 뭐 2주 내내 3주 내내 앞으로도 실적 좋을 거다. 주가는 지금 이틀 내내 10%씩 차익 실현 나왔거든요.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고 이따 뭐 구체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뭐 조선들 이틀 내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어닝 시즌에 대한 공략을 할 것이냐 낙폭과대에 대한 공략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은 무조건 선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장에서 실적이 좋다고 하는 조선전선 방산에 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단지 실적이 좋다고 해서 주가가 가는 것은 주식의 본질 자체가 아닙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정치인맥주들 테마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적절한 조정이 나왔을 때 섹터 진입을 할 때 어떤 진입 타진의 물음표를 일단 첫 번째 가져야 됩니다. 늘 계속 말씀드려왔던 시장이 좋을 때 조선 방산 전선의 적정 밸류에 대한 고뇌 그리고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 기술적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투심에 대한 방향성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일단 해야 될 부분이 이제 명절 전인데 기간 설정입니다. 앞으로 2월, 3월, 4월에도 주가가 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또 섹터 안에서 구분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예시로 반도체는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다. 2차 전지는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다. 뭐 조선은 조금 더 오를 수 있겠다. 이런 평가를 먼저 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든 섹터가 해당 사항이 있는데 지속성입니다. 지속성. 이 지속성이 조선, 전선, 방산, 반도체,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모두 다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꼭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이제 경제관념 이론으로는 뭐 안전자산 확대해야 된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안전자산으로 못 갑니다. 뭐 상위 0.001%의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신규 접근은 여러분들 등락 과정을 좀 이용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2년치의 흐름만 보게 되면 작년에는 뭐 1월에 좀 나빴어요. 월봉 기준으로 음봉 마무리가 됐고 올해는 그렇지 않고요. 2년 전에는 뭐 양봉 마감됐습니다. 그러면서 2월이 안 좋았는데 지금의 지수단은 바이앤홀드를 해도 되는 쪽이고요. 단지 섹터 내에서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쪽과 매집을 해가야 되는 쪽은 구분을 지어야 된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조정을 기다려야 되는 쪽은 어디냐? 조선과 전선은 조정을 기다려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기자재들도 많이 이미 낙폭과대 반등이 다 나왔다. 종목 정도는 뭐 태광 정도만 좀 보고 있는 쪽이고요, 이제. 그리고 전선 쪽은 아직은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 방사는 낙폭과대 반등이 아니고 조금 실적 반등인데 조정 이후에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제한적으로는 아마 조금 남아있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두 분 모두 다 오늘 급하게 현금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라는데 일단은 좀 의견이 모아졌는데 섹터별로는 조금은 다른 시각을 제시를 해주시니까 임 대표님 같은 경우도 이 설 연휴 전후로 해서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 어떤 쪽을 보시나요? 혹은 피해야 되는 섹터도 좋습니다. 일단 뭐 지금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방금 뭐 말씀해 주셨듯이 뭐 방산이니까 뭐 전력이나 그다음에 뭐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뭐 중장기적으로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트럼프 이제 대통령이 정책에 대한 그런 이제 수혜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라는 측면은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지수 상단 자체도 지금 뭐 지금 상황에서 뭐 주가가 절대적으로 낮다라고 해서 지금 바로 뭐 2,600 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뭐 박스권 내에서 지금 횡보세가 박스권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이나 그다음에 전력기기 설비 관련된 종목들은 낙폭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저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김민 전문가님은 조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조선, 전선, 방산 이쪽은 조금은 기다렸다가 접근을 하는 것 이렇게 좀 보면 될까요? 혹은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만한 섹터 어떤 쪽으로 보세요? 네, 뭐 저도 조선 기자재 공략은 계속 해왔었습니다. 뭐 현대마린 엔진, 마린솔루션이나 하나엔진, 뭐 현대임스 정도 뒤에 공략을 했었고요. 관원은 이음새 부분이나 피팅은 뭐 태광 정도, 뭐 성광밴드나 이런 거 공략을 안 했고요. 네. 단지 차트 모습 좀 보시죠. 어제 하나오션 모습이거든요. 아까 우리 대표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틀 동안의 모습이 그렇게 나이스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네. 어제 조선 많이 밀렸어요. 조선이 연 이틀 밀리는 모습이 차익 실현이나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들이 그렇게 나이스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시장의 적정 밸류에 대한 고뇌는 조금씩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 있고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제약바이오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쪽에 제약바이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저희 희망사항이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명절 구간에 달러가 좀 올라가기를 바랬었거든요. 순전히 제 희망사항입니다. 우리 명절 구간에 달러 인덱스 많이 오르고 관세 이야기도 좀 출회되고 미증시도 조정을 강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반대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뭐 지속적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고 한 5거래일 정도. 그리고 미국 증시가 변곡점을 넘어서 다시 상승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명절 이후에 넘어와서 좀 불편해지는 과정에 있을 수 있죠. 미국과의 연동 관계를 봤었을 때는. 이렇게 되면 지금은 단기로는 오늘 뭐 이제 제약바이오 휘날레가 만약에 나온다면 어제 전일 좋았지 않습니까? 뭐 ABL 바이오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좋았단 말이죠. 오늘 만약에 시세 반등을 강렬하게 좀 준다면 차익 실현이 맞는 것 같고요. 단지 요렇게 되면 조선 전선 방산이 오늘 또 내릴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명절 끝나고 와서는 확인하고 여러분들 올해 이제 저 김민준의 포인트는 확인입니다. 네. 지지 라인을 확인하고 조선 쪽이나 방산 쪽은 타진을 해봐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전선 쪽에 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나오고 난 뒤에 시장의 평가가 실적이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는데도 상당히 차익 실현을 쏟아내는 모습은 지금부터는 이제 강하게 21선은 지지받으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선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까지 작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조선, 전선, 방산 위주로 왔고 그리고 나서 2월이 돼도 주도 사실 그 종목군들이 주도주라는 데는 서로 좀 의견이 엇갈리기는 하지만은 좀 두각을 나타냈던 종목군임은 분명한데요. 그렇다면 2월에도 뚜렷하게 주도주 섹터 없이 이들 종목이 계속 주도권을 잡고 가느냐, 시장의 색깔이 변하지 않느냐, 아니면은 뭔가 또 치고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생길 것인가 저는 그게 궁금했는데 김민수 전문가님은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한 몫을 좀 해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달라진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네, 그렇죠. 올해 이제 1월에만 보면 네. 주도력을 형성했던 섹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HBM. SK하이닉스가 뭐 지금 엄청난 상승률을 뭐 보여줬지 않습니까? 거의 뭐 50% 육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22만 원 넘어갔지 않습니까? 주도력이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죠. 실적도 나왔고. 그리고 이제 조선 방산 그리고 중간 정도 이렇게 서브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원전 로봇들도 주도력이 좀 있었어요. 상당히 퍼포먼스나 적게 가지 않은 모습이니까. 단지 이제 우리 앵커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가적인 막 분기 상승, 네. 6개월, 3개월 이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올해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저손 전선 반상 쪽에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20% 정도 그리고 이제 보유자 영역에서 차익 실현을 해가는 관점으로 좀 보고 있고 저는 뭐 이쪽은 기자재 쪽만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쪽이고요. 네. 저처럼 이제 지수 반등 이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다. 요렇게 이제 설정을 하신 분들은 계속적으로 성장주 중심으로 지금 그래도 상저하고를 보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뭐 저의 개인적인 주관적 의견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설 전하면 바로 2월인데 임 대표님은 2월장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 뭐 2월장도 뭐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게 아직 가시지는 않았거든요. 그 이슈에 따라서 좀 출렁거릴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어닝이 얼마만큼 잘 나오느냐라는 그런 이제 섹터나 기업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1월 달에 조금 움직였다 이제 금융 관련된 종목도 다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특히 금융 지주들의 이제 실적들이 이제 나올 걸로 이제 설이 지나면 나오게 되는데 일단 금융 지주의 실적들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뭐 일단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실적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 주주 환원책을 그만큼 확대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주주 환원책의 확대는 또 외국인들의 또 순매수를 이제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금융지주, 뭐 그동안 좀 쉬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아마 한 번 정도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설 명절을 어떻게 좀 활용할 것인가 그 전후의 전략 세워주셨어요. 다음으로는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김민우 전문가 준비한 체크인 빅데이터. 오늘은 HD현대중공업대, HD현대일렉트릭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앞서서 조전방, 조선, 전선, 방산 이 각각의 흐름을 좀 달리 봐야 된다라고 충분히 힌트를 주셨는데요. 그러면 대표군의 이 대표적인 종목군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결 구도를 형성해 주셨는데 어떤 쪽의 매력도가 조금 더 남아있을지 하나씩 분석을 해주시죠. 제가 어제 모 센터장님 만나고 왔어요. 지점장님이 아니고 센터장. 지점이 두 개 합쳐지면 센터장이 되는데 너무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좀 마라. 이런 부탁을 들었는데 그래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기관 쪽에서 쏟아지는 레포트 중에서 조전방이 가장 많아요, 여러분들. 특히 모 종목은 60만 원 목표가 제시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사야죠. 60만 원이면 기대 수익률이 50%가 되는 쪽인데 작년에 엔터 상황을 보는 것 같아요. 엔터 정말 10몇만 원대 계속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로 주가는 60%나 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올해 기관들도 언젠가는 변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변할 필요가 있다. 적정 밸류에 대한 고민이나 부정적 의견의 레포트도 좀 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차트 모습 좀 보시죠.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지금 현대중공업의 모습이에요. 이틀 동안 거의 10%가 부러졌는데 이 종목은 이제부터 21선 내지는 52동평균선이 부러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추세는 꺾였다고 보면 돼요. 실적이 나쁘다는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차익 실현 매도 물량에 대한 니즈나 욕구가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차익 실현이 쏟아지고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62동 평균선이나 52동 평균선의 지지라인을 확인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결코 진입하는 게 좋지 않고 결국은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의 끝자락, 장기 이동 평균선의 시작점이 저는 61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까지 무난하게 하락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섣부르게 들어가지 마시고 리포트들을 조금 너무나 신뢰하면서 하방 경직성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현대일렉트릭 모습인데 이것도 사실상 지금 시장의 투심이 굉장히 퀘스천 마크가 달려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실적이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전에 엔비디아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데 세 자릿수를 찍어도 안 좋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현대일렉트릭도 그런 니즈라고 좀 보시면 되고 물론 시장에 지금 중론으로 나와 있는 배전반 종목들이 올라가는 것에 관해서는 경고 시그널을 드리고 싶어요. 배전반은 여러분들 돈이 되지 않습니다. 실적이 전혀 남지 않고요. 시장에 굉장히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증권사분들이 모르지 않거든요. 연구원들이. 돈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고전압 변압기만 돈이 됩니다. 저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그 내용 같은 경우는 좀 말씀 안 드리고 싶거든요.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대일렉트릭도 매도 물량이 상당히 출회되고 나서 어찌됐건 42선, 51선을 지키면서 저가 반등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 추세를 안 깨기 위한 노력인데 이것도 61선이 깨지게 되면 위태롭습니다. 추세 자체는. 그 뒤에 이제 하방 경직성은 다른 문제고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등등 여기는 조금 더 반등 구간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제 세 섹터는 모두 다 동일한 상황이 조정을 기다리거나 반등이 얼마 남아 있지 않는데 여기서 과연 내가 보유자가 아닌데 매매 시점 관점으로 진입을 할 것이냐.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과 좀 맞물리면 연동 관계로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지만 사실상 이건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길 바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 관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주목하는 빅데이터 하나는 ABL 바이오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서 앞서서 잘 갔던 종목이 있고 좀 전에 제약바이오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ABL 바이오 이 종목은 이미 소개를 여러 차례 좀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도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오고 있었는데 ABL 바이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강조해 주신 이유 알려주세요. 네, 이 시간에 한번 추천을 드려봤고 목표가를 굉장히 좀 세게 드렸었는데 그때 39,000원 주셨어요. 네,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네. 일단 우리나라가 뭐 알테오존도 있습니다만은 키토라다 SC 지형도 좋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사노피의 뭐 그래파드 B나 그래파드 T 아직은 아니지만 T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 수출 이전이 되면서 로열티를 받고 있는 기업이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들. 근데 어제 이제 ABL 바이오 대표의 뉴스플로우를 좀 보니까요, 상당히 내용이 좋고요. 올해부터 이제 로열티도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다. 증권사에서도 평이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은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한다는 거고요. 결국 이제 그래파드 B를 제외한 그래파드 T도 만약에 기술 수출 이전이 된다면 퍼포먼스는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슬슬 조금 하방 경직성을 만든 것 같아요. 전일도 퍼포먼스가 좀 있었고요. 오늘 이제 장전 효과가 어떻게 될지는 이따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35,000원을 강하게 넘어간다면 단기적으로 38,000원까지는 다이렉트로 가지 않을까. 오늘 변곡에 35,000원 돌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된다. 좀 정리를 해드리고 금리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어떤 형태로든 금리 인하 2번, 3번으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에서. 그리고 유동성 공급의 형태는 뭐 지준율 인하라든지 영내포를 한다고 보는 쪽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에 관해서는 물론 종목에 몇몇 종목이겠습니다만은 나쁘지 않은 우호적인 환경 여건은 만들어질 것이다. 그중에서 ABL 바이오 주목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회사 측의 대표가 1조 원 이상 기술 수출 빅파마와 논의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인터뷰를 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어제 ABL 바이오 5% 정도 오름세 나타냈는데 당시에 1월 10일에 이 시간에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격이 한 32,000원 정도 됩니다. 지금 35,000원 근처에서의 흐름을 어제장에서 나타내줬으니까요. 38,000원 돌파할 수 있을지 이 부분까지 좀 보자. 그리고 이 시간에 제시해 주셨던 처음에 목표가는 39,000원가량으로 ABL 바이오 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인 스탁 마무리 짓겠습니다.